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사회복지 행정론입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을 다루기 전에 전체적인 사회복지학의 필수 과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사회복지학 1급 시험 여러분들은 졸업하면 2급 자격증을 받게 되는데요. 1급은 지금 현재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과목이 사회복지학계로는 없고요. 이건 뭐 전반적인 걸 다 다루는 거니까 8과목이 필수 과목이 있는데 그게 이제 커리큘럼 상에서도 필수 과목인데요. 그 기초 과목에 그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사회복지 조사론이 여기에 속합니다.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 대해서는 중간고사 이전에 전반부에서 뭐 육구이론 그리고 생애 과정 이런 걸 다뤘었고요. 사회복지 조사론 그 이번 주에 다루고 있고 실천 영역에서 사회복지 실천론, 실천 기술론 그리고 지역사회복지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실천에 관련된 내용들은 뭐 여러 가지로 다루고 있는데 다루었고요. 실천 기술론은 실천론을 듣고 나서 이제 그 실천론을 선수 과목으로 듣고 나서 추가하는 내용이어서 이건 뭐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실천론에 대한 내용들은 뭐 비교적 많이 다룬 편이고요, 지금까지. 그리고 지역사회복지론이 여기 속합니다. 지역사회복지론은 하지 않았는데요. 아마도 2학기 때 여러분하고 지역사회복지론은 제가 담당을 할 것 같아서 이건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도 부분에서 사회복지 행정론, 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복지 법제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행정론을 지금 여기서 다루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 다루겠고요. 그리고 정책론도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루는데 앞에서 상당 부분은 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은. 그리고 법제론은 안 할 겁니다. 법제론은 사실 정책론하고 많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것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요. 자, 지금 이렇게 필수 과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론, 법제론은 안 하고요. 조사는 이번 주 했고 행정론 하고 있고요. 행정론 여기 있고 정책론까지 이번 시간에 하게 됩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 뭐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조직의 이 조직이라는 단어가 행정론에는 많이 나옵니다. 물론 조직폭력배 조직은 물론 아니겠고요. 사회복지 기관을 이야기하는 건데 뭐 사회복지 기관의 종류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사회복지에 관련된 조직체 뭐 땡땡복지관 뭐 무슨 협회 다 포함되는 겁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활동으로서 주로 행정관리자에 의한 행정관리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겠고요. 넓은 의미로는 사회복지 정책을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공공과 민간의 총체적인 전달 체계 과정을 의미하는데 자, 이제 넓은 의미는 어떤 거냐 하면 법이나 정책을 뭐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서울 여의도의 국회예요. 국회의사당을 그리려고 노력한 겁니다. 뭐 그래 초가집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자, 여기에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300명 모여서 사회복지 관련된 뭐 장애인 어떤 법을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련된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러면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련된 법을 통과시키는 그 다음 날로 실제로 장애인이 거주하는 집에 활동 지원사가 짠 하고 나타나서 서비스를 주기 시작하냐 하면 그럴 리는 없죠. 여의도에서 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실제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가 전달되기까지 중간에 굉장히 많은 절차, 뭐 과정, 준비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 내용들이 이 내용이에요. 정책을 서비스로 전환시킨다. 여의도에서 이게 뭐 지방정부일 수도 있겠고요. 또 법 차원이 아니라면 보건복지부의 정책일 수도 있겠고 청와대의 정책일 수도 있겠고 하여간 그게 결정이 됐는데 그걸 실제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기까지 이 과정에 어떤 전달 체계들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룬 것이 이제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 행정의 의미인데 사실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좁은 의미겠고요. 사회복지사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인 사무실 내서 일하지 않고요.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거의 없고요. 미국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 사무실 내에서 그 이제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심리 상담사처럼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대개 무슨 무슨 복지관에 취업을 해요. 무슨 무슨 복지관이라는 조직에 입사 시험 보고 뭐 중간관리자라면 뭐 그래도 면접 정도는 보겠죠. 아주 낙하산이 아니라면 복지기관에도 낙하산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혼자 일하지 않아요. 사회복지기관이라는 조직 안에서 일을 하게 될 텐데 자 그렇다면 이 조직을 잘 운영을 해야 될 겁니다. 사회복지 실천이 중요한가 아니면 사회복지 행정이 중요한가 라고 물으면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물론 더 중요한 건 사회복지 실천이 더 중요하죠. 직접적으로 클라이언트를 돕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은 사회복지 행정이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더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우선적으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 A라는 사회복지사가 지금 땡땡 복지관, 장애복지관, 뭐 지역사회 복지관에 입사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행정적으로 뭐 예를 들자면 월급이 안 나와요. 재정관리를 엉망으로 해서 사회복지기관도 재정관리를 해야 될 텐데 그게 사회복지 행정의 한 영역인데 재정관리를 엉망으로 하는 바람에 연말쯤 가서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월급이 안 나와요. 그러면 클라이언트에게 좋은 서비스를 줄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상황에선. 옆에 동료가 사회복지기관도 복지관이 규모가 좀 큰 복지관들 아주 규모가 작은 센터들이 아니면 직급체가 있습니다. 팀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기관장이 있고 그래서 누군가는 승진하고 누군가는 승진하지 못해요. 누구나에게 이런 기회가 다 주어지지 않습니다. 보통의 기업체와 뭐 비슷합니다. 그런데 A, B, C 이렇게 세 명의 입사 동기가 있는데 사실은 대충 알죠. 일하다 보면 누가 능력이 있는지 사회복지사도 물론 마찬가지여서 역량이 있고 없고 높고 낮고가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량이 제일 낮은 A가 승진을 해요. 그러면 B, C 입장에선 사기가 뚝 떨어지겠죠. 그 상태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좋은 서비스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직 운영이 엉망으로 되면 사회복지사들이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사표를 항상 쓰고 그 주머니 넣고 다녀요. 내가 여차하면 내가 오늘이라도 사표 내버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복지관에 출근을 하고 일을 하게 된다면 클라이언트에게 좋은 서비스가 갈 리가 없다는 겁니다. 행정이 우선적으로 안정이 되고 잘 조직화되어야 그래야 사회복지사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고요. 그래야 좋은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어요. 그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하면서 제가 기관 방문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제가 뭐 저는 잠깐 방문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도 그 이제 기관에 대한 평가의 기준으로 제가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직원들의 표정입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우울하고 그리고 서로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무슨 상황이 있으면 바로 전화해서 그 타 부서하고 협의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걸 싫어해요. 그런 상황의 조직이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직률이 높거나 구인구직 공고에 계속 나와요. 사람 뽑는 공고가. 뭐가 문제가 많은데요. 반면에 어떤 조직이 하면 일단 직원들 표정이 밝아요. 그리고 직원들 사이에 말을 많이 합니다. 의사소통이 아주 원활해요. 그게 뭐 사소한 뭐 농담부터 시작해서 업무에 관한 것까지 하여간 직원들끼리 뭔가 교류가 많다는 얘기는 사이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조직체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클라이언트에게 좋은 서비스가 전달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 분위기는 좋은데 전문성이 너무 떨어진다거나 그럴 수도 있긴 해요. 그러나 그런 경우보다는 일단 조직 운영이 잘 되고 나면 클라이언트에게 좋은 서비스가 갈 가능성은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행정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 행정론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입사한 초보 사회복지사의 입장보다는 중간관리자 또는 최고 책임자
이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까? 그 관점이 이 사회복지 행정을 하는 이유입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만 다룰 텐데요. 이게 조금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 뭐 귤릭이라는 학자가 한 건데 뭐 학자 이름까지는 기억하실 필요 없겠고요. 행정의 과정을 뭐 어느 학자가 이 8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그 첫 번째가 기획입니다. 기획은 계획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plan인데요. 영어에 보시면 ing가 붙은 겁니다. 플랜에 ing, 계획해 나가는 과정, 과정에 초점을 둔 계획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획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계획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 뭐 동의어로 봐도 뭐 무방합니다. 사실은 기획은 사회복지행정과 사회복지기관에도 팀장 또는 과장, 사회복지기관마다 뭐 직급은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뭐 대리도 있고 뭐 그 국장도 있고 합니다만 보통 팀장, 부장, 관장 요 정도가 뭐 가장 일반적입니다. 뭐 부관장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자, 사회복지 행정가는 요 중간 관리자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보 사회복지사 말고 행정가에 의해서 수행되는 첫 번째 과정으로서 목표 설정, 우리 복지관이 앞으로 뭘 할까? 목표 달성, 이런 과업의 활동,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 우리 복지관이 2022년도에는 어떤 복지 분야로 어떻게 초점을 두고 계획을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다 장단기 기획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조직, 우리 조직의 방향이 뭐냐, 뭐 이런 거죠. 자, 두 번째 조직인데요. 업무가 할당되고 조정되는 공식적인 조직 구조가 설정되는 과정이겠고요. 사회복지기관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정관의 규정이나 운영 지침서 등이 기술되어 있겠는데, 조직 구성에 있어서 구성원 간의 갈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구성원들의 역할과 책임이 분명해야겠고, 사회복지 행정관은 구성원들에게 조직 구조를 명백하게 이해시켜야 하겠는데요. 뭐 쉽게 이야기하자면 결제 라인을 어떻게 만들지, 부서를 어떻게 나눌지, 이런 것들이 지직에 관련된 내용이겠습니다.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이렇게 나눌지, 복지 1팀, 뭐 사례관리팀, 지역복지 지역조직팀 이렇게 나눌지. 제가 현장에서 한 15년 정도 일을 했고 여러 복지기관에서 일을 했습니다만 자주 바뀝니다. 공무원 조직도 꽤 바뀌죠. 아주 고정적이진 않아요. 근데 복지관은 훨씬 더 자주 바뀌어서, 그래서 어떤 복지관들은 처음에 그 부서에도 이제 무슨 과, 무슨 팀 이런 명패가 붙을 텐데, 이거 처음엔 멋있게 하다가 하도 바뀌니까 나중엔 그냥 코팅 해가지고 붙여놓은 방식으로 또 바뀔 거니까, 뭐 예쁘게 돈 들여서 만들어 봐야 또 바뀔 거니까, 뭐 이제 그런 분위기도 있었는데요. 하여간 자주 바뀌는 편인데, 그런 걸 이제 조직, 이걸 누가 결정하냐 하면 사회복지기관의 행정가인 중간관리자, 기관장, 부장, 팀장들, 그리고 물론 일선의 조직 구성원 사회복지사들의 의견도 포함해서 결정을 해야겠죠. 그런 걸 조직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인사입니다. 복지관에서도 사람을 누굴 선발하냐. 자,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돕는 도구는 기계장치로 돕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사가 돕는 도구예요. 사회복지사를 얼마나 잘 선발하느냐는 그야말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선발하고 교육하고 또 동기부여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인사에 속하겠고요.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의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 슈퍼비전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습을 나가게 되면 실습 지도자가 슈퍼바이저인데요. 그 중간 관리자가 지금 막 입사한 병아리 사회복지사를 어떻게 하면 역량 있게 성장시켜낼 거냐, 그 과정을 우리가 슈퍼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사 과정에 포함되겠고요. 자, 그러니까 사회복지 행정에선 어떻게 하면 슈퍼비전을 잘 줄 것인가, 이런 게 요 내용이 되겠고요. 자, 지시입니다. 행정 책임자가 기관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구성원에게 업무를 부과하는 과정.
이 지시는 뭐 사회복지 행정에서 그렇게 많이 다루는 영역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어, 결제 라인을 통해서 지시하고 결제받고 행동합니다. 우리는 수평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피라미드로 그립니다. 관료제예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들은 변호사 상하 관계가 아니라 뭐 여러 명의 변호사가 모여서 변호사 사무소를 하게 되면 되게 수평적 관계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막 지시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냥 모여서 협의하는 것 뿐인데요. 사건 수임을 하거나 근데 사회복지관은 관료제예요. 보고하고 결제받고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자, 조정인데요. 조정은 기관 활동의 다양한 부분들을 상호 관련시키는 과정이겠고 행정책임자는 위원회 등을 통해서 기관의 여러 부서와 구성원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통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사람이 모이면 이것도 뭐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갈등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 얘기 제가 많이 합니다만 다른 과목이나 다른 어떤 그 내용에서 또 아마 들으실 텐데 그 제가 한 15년 정도 일을 현장에서 하면서 여러 종교단체 법인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 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이었는데요. 수녀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근데 수녀회가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일을 했었는데 네, 지금도 기억합니다만 그 수녀회 이름이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회예요. 수녀님들하고 관장님이 수녀님이었어요. 그래서 수녀님들하고 일을 했는데 하여간 그리고 두 번째 다른 경우에는 개신교에서 운영하는 기독교 개신교에서 운영하는 법인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잠깐 불교 재단에서 일하는 그래서 거기 재단의 이사장님은 스님이었어요. 스님하고도 일을 해봤었는데요.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초점 뭐냐면 성직자들도 모이면 갈등이 생겨요. 뭐 사람인데 어떻게 갈등이 안 생기겠습니다. 사회복지사도 물론 마찬가지여서 이 안에 뭔가 조정할 일들이 생겨요. 지금 A 부서하고 B 부서하고 뭐 아동복지 뭐 하여간 A 부서하고 B 부서가 있는데 어떤 업무가 평소에 하던 일이 아닌 어떤 업무가 생겼어요. 그러면 서로 하겠다고 하냐면 그럴 가능성보단 이거 왜 우리 부서에서 하나요? 저 B 부서에서 해야죠. B 부서에선 이거 왜 A 부서가 가져와야 될 일인 것 같은데요. 서로 안 하겠다고 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현실이죠. 그런 걸 팀장, 부장, 기관장이 조정해 하는 것이 뭐 이런 예의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뭐 어느 조직에서나 발생하는 일이죠. 자, 보고입니다. 여기서 보고는 물론 이 결제란에서의 보고도 포함되겠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기관의 이사회, 지역사회, 정부 보조금을 제공하는 정부기관, 지역사회 전체 뭐 하여간 대외적인 보고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업처럼 돈을 스스로 벌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누군가의 재원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누군가가 정부 보조금이거나 또는 후원금이거나 물론 기타 뭐 사업소득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건 뭐 주된 재원은 아니겠고요. 우리는 스스로 돈을 버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썼으면 어떻게 썼는지 보고해야 되겠죠. 그것이 정부일 수도 있겠고요. 해당 지자체 담당자일 수도 있겠고 후원자일 수도 있겠고요. 후원자들한테도 보고해야죠. 어떻게 썼는지. 지역 주민들한테도 보고해야겠고요. 자원봉사자에게도 보고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조직 복지관의 기관장은 대개 임명제예요. 기관장이 모든 것에 법적 최종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위에 이사회가 있어요. 이사회의 대표이사, 이사장이 최종 책임자입니다. 말하자면 여기가 회장이고 여기는 사장. 이사회에서 대개 기관장을 임명해서 뭐 몇 년 동안 재평가해서 뭐 그 연장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뭐 기관을 방문했을 때 제일 높은 사람이 기관장이지만 법적 책임을 지는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은 이사회에 있어요.
이사회요? 뭐 또 계속 보고해야 되겠죠. 자, 그런 것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자, 그런 일들이 행정에 포함된다는 얘기고요. 자, 재정. 피터 드러커라는 그 경영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비영리 조직에 대해서 꽤 많이 그 연구 성과를 냈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에도 뭐 여러 번 왔다가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이 했던 얘기 중에 제 기억에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는, 비영리 조직, 사회복지만 연구하지 않았습니다만 비영리 조직의 경우에 제일 중요한 건, 비영리 조직에 제일 중요한 건 미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설립됐는가에 대한 이유가 될 건데요. 설립 이유, 존재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 기업 같은 경우엔 존재 이유를 딱히 물어볼 필요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기업의 존재 이유, 돈 버는 거죠. 뭐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비영리 조직은, 비영리라는 말의 의미 자체가 수동적인 의미여서 영리가 아니다, 돈 버는 건 아니다. 그러면 뭘 하는가? 그래서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미션이 명확하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회복지인지 문화예술인지, 구체적으로 누굴 돕자고 하는 건지, 어떻게 돕자고 하는 건지, 그냥 좋은 일 할래요 이렇게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설립 이유, 존재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1번 비영리 조직에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재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현실에서 우리가 뭐 천사처럼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사회복지사가 월급 받아야 됩니다. 예산의 절반쯤은 인건비예요. 사회복지사가 월급 받아야 되겠고, 클라이언트에게 이게 뭐 마음만 가지고 클라이언트를 도울 수 없잖아요. 뭔가 물질적인 후원이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요. 다 돈이 필요한 거죠. 자, 재정이 없이는 어느 조직도 운영되지 못합니다. 최소한 인건비는 받아야죠. 그리고 아주 뭐 극단적으로 인건비 안 받고 다 자원봉사합니다. 그리고 후원자에게 물품도 전달 안 해요. 하지만 기관의 최소한 운영비, 전기세, 물세, 상하수도료 이런 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뭐 재산세는 안 나옵니다. 비영리 조직이기 때문에. 자, 그런 걸 부담하려면 겨울에 난방비, 돈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재정을 잘 운영할 거냐에 관련된 내용을 행정에서 다룹니다. 자, 마지막 평가인데요. 평가 당연히 뭐 모든 평가를 다 하죠. 우린 공적 재원으로 일을 해요. 평가 당연히 훨씬 더 빡세게 해야 됩니다. 투명하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회복지 조직, 사회복지 행정의 초점은 사회복지 조직을 어떻게 잘 운영할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좀 오래된 사회복지 조직 중에 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홀트 아동복지회를 살펴보겠습니다. 홀트 아동복지회가 꿈꾸는 세상은 단순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의 행복, 그 기반은 가정입니다. 홀트는 이 단순한 명제를 실천하기 위해 60년을 달려왔습니다. 자, 지금 사회복지 행정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홀트라는 사회복지 조직, 홀트 아동복지회라는 조직이 우리나라의 지금 대형 아주 큰 복지 조직 중에 하나인데요. 어떠한 설립 과정을 거쳐 왔는지의 그 내용으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조직의 관점에서. 설립자 해리 홀트, 버다 홀트 씨 부부는 응급 구호보다 가정을 만들어주기 위해 아동 8명을 입양하였고,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6.25 전쟁 후에 80년대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다 외국 원조를 통해서 진행됐습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 많은 외국 원조 단체들이 활동을 우리나라에서 했었고, 그 대표적인 도움의 대상은 전쟁고였습니다. 전쟁 과정 중에 부모들이 사망하고
아주 뭐 전쟁 고아들이 넘쳐나던 시기였었는데요. 그래서 그 전쟁 고아들을 돕는 외국 원조 단체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지금 이분도 처음에 단체로부터 시작한 건 아니었었는데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전쟁이 있었고 전쟁 고아들이 그 이제 이 상황은 아닙니다만 다른 단체에서 전쟁 고아들이 길에서 얼어 죽어 있는 걸 보고 아주 충격을 받았다는 그 설명들이 나온 걸 보고 저도 그 문구들이 기억이 남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쟁 고아들이 미군들이 이제 아주 뭐 많을 땐 수십만 명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쟁을 치렀는데요. 그 과정 중에서 길에서 굶고 얼어 죽는 아이들이 뭐 흔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아동을 입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다 이 땅에 묻히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도 나름대로 전 감동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우리나라도 해외 사회복 사업을 뭐 훌륭하게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 저개발 국가에 가서 많은 활동들을 하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주변에도 여러 명이 있고요. 제가 잠깐 관여도 했었고, 근데 많은 경우에 장기 근무는 잘 안 해요. 대개 1년에서 3년 사이에 순환 근무, 우리나라 복귀합니다. 외국에 나가서 특히 저개발 국가에서 일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대개 일정 정도 1년 내지 3년 정도 일하고 순환 근무해서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죠. 근데 지금 이 해리 호틀 씨는 우리나라에서 평생을 사회복지 활동을 하다가 우리나라에 묻히셨다고 하는 건데요. 이건 마치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로 사회복지 사업을 하러 나갔다가 평생을 거기 활동하다가 아프리카에 묻힌 거예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닌 거죠. 홀트는 그 정신을 이어받아 전쟁 후 운영해오던 시설 보호를 최소화하고 가정 위탁 제도를 통해 아동들이 가정의 품에서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자, 이건 홀트가 입양을 많이 주로 중요한 중심적인 사업으로 진행을 해온 것의 배경이 이거라는 겁니다. 그 사회복지기관의 역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데요. 보통 전쟁 고아들, 그래서 고아원, 지금은 이제 양육시설이라고 합니다만 고아원들이 뭐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건데요. 지금 이 홀트 아동복지회는 그렇게 시설보다는 입양을 통해서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뭐랄까요, 약간 좀 더 높은 기준의 복지였던 셈입니다. 고아원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해도 복지였던 시절이었었어요. 50년대, 60년대. 장애가 심하여 입양 가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 홀트 일산 복지타운을 세우고 자, 저는 이 대목도 참 의미랄까요?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는데요. 지금 입양이 최우선이었어요. 근데 입양을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남더라는 겁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었던 셈이죠. 그래서 장애인 복지를 시작했어요. 홀트 아동복지회는 이름도 아동복지회이듯이 원래 장애인 사업을 하던 곳이 아니었는데요. 장애 아동들이 입양이 안 되니까 입양을 최우선으로 했는데 그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산 홀트 복지타운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에서 상당히 앞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던 기관이었는데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교육을 위한 홀트 학교를 설립하는 등 소외된 이웃들의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복지관과 어린이집, 다문화센터와 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사회와도 소통하며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60년이 지난 지금도 홀트는 가정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원가정보호라는 신념을 갖고
미혼 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위한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와 물품을 지원하고 주거 지원 및 공동 생활 가정을 통해 아동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캥거루 스토어를 통한 직업 훈련과 자립을 위한 일자리 공간도 마련하여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홀트는 입양 후에도 사후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해외 빈곤 아동의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사랑을 행동으로 세상의 모든 어린이가 가정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 홀트 아동복지회입니다. 자, 그 홀트 아동복지회가 뭐 조직 규모가 얼만큼 되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최소한 수백 명의 직원들이 우리나라의 아주 그 규모가 큰 복지 단체 중에 하나예요. 수백 명이 있을 텐데요. 사회복지 행정관점. 우리가 수백 명의 직원들이 함께 일을 하는 이 조직을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해 나갈 거냐. 그게 잘 돼야 좋은 실천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을 필수 과목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